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시면 등기 청구권 이렇게 나오죠. 등기 청구권. 칠판 보셔요. 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요. 그죠? 그럼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랬을 때 등기를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를 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하죠. 그럼 매매를 했을 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익을 보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익을 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이익을 보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권리,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등기 권리자가 뭐라고요? 등기를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 등기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자,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갑과 을의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니까 사법 관계죠. 네.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는 국가, 공과 개인의 관계니까 이건 공법 관계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는 사법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예요, 공법상 권리예요? 사법상 권리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거 뭐예요? 네. 등기소예요, 등기소. 등기소도 법원 소속이에요. 등기소도 법원 관할이에요. 법원 소속이에요. 법원 내에 등기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등기소라는 여기는 관청이죠. 관청이잖아요. 국가잖아요. 그랬을 때 갑과 을이 둘이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그래서 이 등기 신청권이라는 건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니까 공법 관계예요. 따라서 등기 신청권은 무슨 권리? 공법상 권리. 두 개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고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다. 그 두 개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이냐 요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물권자가 청구하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채권자가 청구하면 그때는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물청이냐 채청이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구별하느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채청이라면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1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을 합니다. 따라서 물청과 채청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그 권리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해서 4개는 물청 넣고 1개 채청 넣고, 4개 채청 넣고 1개 물청 넣고. 그럼 물청과 채청은 일단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사람이 물권자이냐 채권자이냐 이걸 가지고 청구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을 공부했었죠.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그죠? 예. 요거에 따르면은 등기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이다, 아니다? 소유자이다. 등기하지 않아도.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해요.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아직? 아직 못했죠? 물권자 아니죠? 그럼 채권자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등기 청구는 무슨 청이다? 채청이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채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소멸시효 적용되지요.
따라서 1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판례가 인도받아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매수인이 뭐하면 점유하면 이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등기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점유하면. 응? 자, 소멸시효는 뭐냐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불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일정 기간 시간이 경과가 되면 그 권리 자체를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버린다.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권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권리를 행사해야지 시효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돈 달라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10년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권리 자체가. 그럼 1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소멸시효 진행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행사하면. 어떻게 행사해 권리를? 돈 달라고 지랄 떠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거죠? 돈 달라고 지랄한다? 지랄한다. 예, 최고 하는 거예요, 최고. 이행 청구하는 거예요. 계속 돈 달라고. 문자를 넣고, 전화를 하고, 예?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도 안 된다. 판결. 소송에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도인의 부동산을 매수인이 샀는데 얘가 인도받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얘가 등기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아니, 점유하는 거 자체가 등기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등기 달라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등기 청구권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건. 예? 안 되면 소송까지 하고, 그 전에. 지랄하고, 등기소를 줘야 될 거 아니요. 맨날 몇 시에 줄 거야 라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지랄 떨고, 메일 보내고, 내용증명 보내고, 이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등기청구권 행사인데, 판례는요, 얘가 점유하는 것도 등기청구권 행사하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점유하는 것도. 근데 사실은 점유하는 거하고 등기청구권 행사하는 건 별개잖아요. 이해되셔요? 네. 그런데 점유하는 것도 그냥 등기청구권 행사로 보니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 걸로 보겠다. 권리 행사로 보니까 점유하는 거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럼 왜 이런 판례가 나오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1960년 1월 1일부터 현행민법이 시행됐죠? 형식주의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무슨 주였어요? 의사주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59년 왕십리 땅을 을이 샀어요. 사가지고 등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소유자이었거든요. 59년이니까. 근데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60년 1월 1일부터 등기 안 하면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그럼 오히려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럼 얘가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랬더니 또 등기청구권 행사 안 했으니까 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등기청구 못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과거엔 소유자, 적법한 소유자이었다가 법이 바뀜으로써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부녀지책으로 점유하는 것도 권리 행사로 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1세대 A라는 사람이 있다가 사망하고 B, 2세대. 2세대에서 다시 3세대로 간단 말이에요. 얘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유자이었으니까. 그래서 판례는 한술 더 떠서 매수인이 점유를 승계시킨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가 얘한테 팔아서 얘가 점유를 했죠. 그러면 이자의 등기청구는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다시 또 병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얘가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역시 이 등기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재청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전원 합의체 판결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판결도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우리는 대법관들 전원이 모여서 판결한다고 해서 전원 합의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3인 재판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대법관 3명이 재판하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판례 변경하자.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거예요. 회부하면 대법관 전원이 다 각자 의견을 내가지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걸 전원 합의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나오는 것은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대단히 중대한 경우에 전원 합의체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거예요. 두 개가.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소멸시효가 적용돼야 되겠죠. 근데 보통 점유를 하고 있는데 등기를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구제를 해주자. 어떻게 하느냐? 소멸시효 적용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유한 경우도 등기 청구권의 행사로 보겠다. 그리고 점유를 승계시켜주는 경우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보겠다는 겁니다. 판례가 법을 바꿔버린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근데 사실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나름 이유는 있지만 일면 타당한 것도 있는데 사법권의 영역과 입법권의 영역을 지금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법적인 판단, 법원의 판단이 법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돼요. 이러면 이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설령 그 목적이 옳다라도.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자, 등기청구는 다시 봅니다.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청구권이다. 이때 이 등기청구권은 채청일까요? 물청일까요?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를 보니까 을로 돼 있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부 등본 떼면 을이 소유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등기는 실체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니까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소 청구해야 되었죠.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죠. 소유자는 물권자, 채권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청? 물청이 되는 거예요. 물청. 아니 A가 소유자인데 B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무효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물권자가 말소 청구한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인데 이 진정 명의 회복은 여러분 공시법에서 자세히 배우시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요. 그리고 얘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자 병.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예컨대 어떤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무효가 됐다. 또는 취소가 됐다. 사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저당권자가 결국 이게 무권리자니까 무권리자가 처분한 거 다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그럼 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소유자가. 근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로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 경우다. 그러면 이건 말소하는데 얘는 말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등기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 진정 명의 회복으로. 그럼 얘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얘는 보호되면서 소유권을 얘가 복귀한다. 그래서 편법상 인정하는 게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무조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얘가 소유자일 때 진정 명의 회복이 가능해요. 즉 물권자일 때, 채권자일 때, 물권자일 때. 그렇다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이다, 물청이다. 그렇죠. 소유자일 때 하는 거니까 물청이죠. 다시 또 볼까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요. 점유취득시효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하면 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뭐를 하죠? 등기 청구하죠. 등기 청구하면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20년 시효가 완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는 아직 소유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시효 완성자가 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해야만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권 발생했어요. 이 권리를 행사해서
얘가 등기를 해줘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청구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못한 상태예요? 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직 취득 못한 상태죠? 그럼 얘는 물권자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무슨 자? 채권자. 그러면 저 점유취득시의 경우에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는 무슨 청? 채청이다. 채청. 자, 부동산 임차권도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은 채권자, 물권자? 채권자. 임차인은 채권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권? 채청.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변제 후 말소 청구예요.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변제 후 말소 청구한다. 돈을 갚았어요. 저당권자가 돈을 갚았어요. 채무자인 채무자가 저당권자인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변제했죠? 그럼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청, 채청. 예? 채청. 물권이 없잖아요.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청,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청이에요. 저당권 설정 해줬으면, 그러니까 A가 B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래서 얘가 저당권자가 됐어요. 그럼 얘가 돈을 갚아요. 변제했어요. 그럼 당연 소멸이죠? 말소 특기의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멸을 당연 소멸됐는데 얘가 말소를 청구한다. 그러면 이건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상으로 얘가 말소 청구한다 그래서 이건 무슨 청? 채청이다. 자, 그래서 물청과 채청을 공부했고요.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자, 221페이지 보시면 등기 추정력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등기에는 또 어떤 게 있다? 이런 추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판 보세요. 자, 이렇게 등기가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먼저 요거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걸 등기에 뭐라 그래요? 등기에 목적이라고 해요.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 요 노란색으로 가면 신청 절차죠. 절차를 통해서 접수 번호가 부여됐고 신청 일자가 나오잖아요. 접수 연월일과 신청 일자가 나옵니다. 신청서 접수 연월일. 요게. 그 다음에 요 매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뭐라 그래요? 등기 원인. 그럼 요거는 당사자의 표시 또는 권리자의 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에 기재되는데 주의하실 건 보존 등기에는 뭐가 없다.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 그럼 여기서 등기 목적을 우리가 이거는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등기법은 등기 목적이라고 그러고 민법에서는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원인을 법률 효과. 그럼 이게 바로 법률 효과네요. 그쵸. 효과죠. 그럼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사자 표시 나오죠? 이게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그대로 그냥 등기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기똥차죠? 등기에 기재되는 게 그냥 기재되는 게 아니네요. 우리가 배웠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에 기재되는 게 목적, 접수 연월일과 접수 원인, 신청서 접수 연월일, 그 다음에 목적, 등기 원인, 당사자, 사람이잖아요. 목적, 원인이 기재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 사항란에는 목적, 원인.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외워놓으면 쓸모가 있어요. 등기법 공부할 때도. 목적, 원인이 기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등기를
등기를 미러라고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체 관계란 말이에요. 실체 관계. 실체 관계를 그대로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실체 관계를 반영했으니까 등기를 통해서 실체 관계를 뭐 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이 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의 간주력이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재된 게 추정되는 거겠죠. 그러면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란 자체가 없죠. 그럼 보존 등기에 등기 원인이 추정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재된 내용이 추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등기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추정이 되냐면 권리의 적법 추정이 인정됩니다. 등기된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 그래요. 목적을 통해서.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 보잖아요. 그럼 이게 적법하게 서류가 갖추어져서 접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월일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서류가 적법하게 갖춰졌으니까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있겠죠? 또 대리인에 의해 행위했다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수권이 있었겠지요? 그게 다 추정되는 거예요. 절차의 적법 추정. 신청 절차의 적법 추정.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칩니다. 원인의 적법 추정,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래서 원인의 적법, 절차의 적법, 권리의 적법, 권리 변경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되고요. 이거는 당사자 간의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전부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21페이지에 추정력이 물적 범위 그래서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 그 다음에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 그 다음에 추정력의 인적 범위 그래서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시면 거기서 말이에요. 추정력의 복멸 그래서 222페이지에 양가로 4번 추정력의 복멸 그러죠. 복멸이 뭐냐면 추정력이 번복되어서 기존 추정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복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정력이 소멸한다. 그거예요. 소멸하는 것을 복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소멸을 보다는 좀 더 한 단계 급이 올라간 단어죠. 조금 어렵게. 우리 영화하는 거하고 명화하는 거 다르잖아요. 영화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다 그러면 명화 그러잖아요. 예? 예. 그냥 강의 그러지만 제가 강의하면 명강의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정력이 소멸된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고급지게? 추정력의 복멸이다. 이렇게. 근데 그 왜 얘기하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색깔 들어간 거 있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죠? 당연히 지은 사람이 원시 취득이지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었대요. 지가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니었대요. 그럼 그 등기 권리 추정력은 어떻게 된다? 깨어진다. 두 번째도 많이 나와요. 2번에도.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럼 어쨌든 보존 등기 명의자가 지가 안 지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양도인은 부인을 하더라도,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최소한 보존 등기 명의자가 지가 원시 취득한 건 아니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보존 등기 추정력은 어떻게 된다? 깨어진다. 그 1번, 2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칠판 가등기 봅니다. 가등기.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3월 1일 매매합니다. 을과 매매해요. 4월 1일 을이 가등기를 걸어요. 그 다음에 5월 1일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 본등기를 하는 거야, 을이. 이해되셨어요? 자, 처음에 뭘 했어요? 3월 1일 날 매매 계약했죠. 갑과 을 사이에 매수인이 을이에요. 4월 1일 날 을이 가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5월 1일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6월 1일 날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다, 요거예요.
그럼 가등기를 왜 하느냐 이거죠. 자, 일단은 갑이 소유자 2였는데 4번에서 4월 1일 우리 가등기 걸어놨죠? 그 상태에서 5번에서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병으로. 그죠?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됐어요.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뭐 하는 거죠? 을에게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가등기한 상태에서 5월 1일 날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되는 거예요? 됐잖아요. 근데 얘가 소유권 이전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었네요. 그럼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가등기 자체로서는. 그래서 이 가등기를 우리는 이런 등기하고 달리 예비 등기라고 해요. 예비 등기. 얘는 등기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종국 등기라고 해요. 등기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예비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추정력도 존재하지 않아요.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을이 매매를 통해서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가등기. 등기인데 진짜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가짜 등기예요. 가짜 등기. 가짜 등기라고요. 이거는 가등기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본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물권이 변동합니다.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예요? 6월 1일. 6월 1일. 그러면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병명의 등기가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되는 거예요.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본등기를 하면 을이 소유권을 받았죠? 근데 그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가 4번, 5번이면 누가 빠른 거예요? 4번이 빠른 거니까 얘가 소유자이게 되고 얘는 밀려서 같은 부동산에 두 사람의 소유권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굳이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찜해놓는 거예요. 순위를.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 본등기 시 6월 1일.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순위가 소급합니다.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해요. 순위가 소급하니까 양립할 수 없게 되는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가 무슨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도 소유자고 얘도 소유자일 수가 없어요. 이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는 직권 말소시켜버립니다. 자, 3월 1일 이전의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갑이었죠? 4월 1일 이때까지 소유자 누구예요? 여전히 갑. 4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의 소유자는 누구? 갑이죠?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6월 1일 본등기를 했죠? 소유자 누가 돼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서 직권 말소된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가등기가 있다면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예? 안 된다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니까요.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등기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예비등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등기는 무슨 등기라고요? 예비 등기. 그러니까 추정력이나 어떤 기본적인 법률 관계 자체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갑일까요? 병일까요?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해요? 을은 갑에게. 갑은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세 번째, 가등기를 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 본등기 시. 물권 변동의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한다. OX.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예요.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하죠. 순위가 소급한다. 뭐가 소급해요? 순위.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라면 뭐가 소급해요? 순위. 순위. 아시겠죠? 순위가 소급하는 거예요. 순위. 판례는 가등기의 가등기도 인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인정하냐면 한 장 넘겨보시고요. 224페이지에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의 가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등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동산물권 변동인데 우리 지난 순환에 너무 자세히 봤어요. 동산물권 변동. 그래서 225페이지 보시면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이게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이에요. 형식주의 원칙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산에 하는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넘겨보시고 인도의 형태 네 가지가 있죠. 현실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칠판 보시고요. 결국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은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입니다. 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 전과 인도 후. 근데 인도가 뭐라 그랬죠? 인도 뜻이 점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물건을 건네주는 걸 인도라고 해요. 자, 현실 인도는 갑이 소유자이고 을에게 인도를 해주는데 개구리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 인도하게 되면 갑이 소유자로서, 네모친 건 소유자예요. 소유자로서 개구리가 지금 갑에게 있죠. 현실 인도하면 소유자가 을이 되고요. 개구리는 을에게 넘어오는 거. 이런 걸 현실 인도 그래요. 인도 전과 후가 달라졌죠. 소유자가 을로 바뀌면서 점유가 을에게 넘어갔잖아요. 요거를 현실 인도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간이 인도라고 해요. 간편하게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인도 전에 갑이 소유자이에요. 그런데 개구리는 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해줬어요. 그럼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요. 이게. 요게 간이 인도예요. 이해되셔요? 인도 전부터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점유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갑이 너 가져 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점유 개정이에요. 점유를 개가 고칠 정할 정해요. 점유를 고쳐서 다시 정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고 갑이 개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근데도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점유 개정이에요. 개정.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되려면 갑이 현실인도 했다가 다시 빌려와야 되죠. 그죠? 근데 점유를 다시 정하는 거예요. 고쳐서. 매수인이 물건을 사요. 그래 놓고 잠깐 그 물건을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시장에서 잔뜩 짐을 사요. 배추를 샀어요. 그럼 매수인 소유자가 됐죠? 돈 주고 샀어요. 근데 그때 매도인한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배추 좀 놔둘게요. 저 다른 데 장 좀 보고 올게요. 라고 하면 요게 점유 개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세 번째, 목반청량은 뭐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자, 갑이
소유자인데 병이 개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을에게 양도한 거예요. 을에게. 그럼 을이 병에게 반환 청구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갑이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한테 양도한 거예요. 을에게. 네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인도의 형태가 네 가지가 있어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칠판 보시고 간이인도는 현실적인 점유 이동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점유 계정을 보시면 현실적인 점유 이동이 있어요? 없지요. 목반청의 양도도 현실적인 점유 이동이 없지요. 고로 간이인도, 점유 계정, 목반청의 양도를 우리는 관념적인 형태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현실적인 인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표현도 이해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법전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법전에서 현실인도를. 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조문을 한번 볼까요? 교과서 676페이지 보시면 188조 1항 읽어보시죠. 자, 그게 188조 1항이에요. 동서간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인도라고. 그냥 인도라고만 표현한 거예요. 자, 간이인도는 18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 봐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양도인이라고 이름 붙이고 얘를 양수인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죠. 이미 점유하고 있죠.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인도 효력이 생긴다. 188조 2항. 간 이미 인도는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죠. 간 이미 인도는. 그죠? 그 다음에 189조 점유 개정 그랬죠? 읽어보시죠. 자, 양도인이 인도 후에도 뭐를 하죠? 점유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들끼리 미리 계약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점유 개정은 당사자 계약으로 인도 후에도 점유를 양도인이 계속하는 때에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점유 계예요. 점유 개정은 계약으로 인도 후에도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요. 점유 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9조. 아니 뭘 점유 개. 189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190조입니다. 읽어보시죠. 자, 그러니까 얘 양도인 양수인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얘. 그렇죠. 제3자. 제3자에 대해서 양도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반환 청구는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보면 갑이 저 개구리가 결혼 반지라고 생각해봐요. 결혼 선물이에요. 결혼 선물. 네? 결혼 선물. 갑의 배우자도 갑이 저 결혼 선물인 개구리를 팔아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한 경우가 그래요. 갑이 을에게 결혼 반지를 팔아먹었는지 갑의 배우자도 알 수 없는 경우. 지금 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소유권이 다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갑의 배우자도. 어떤 경우일까요? 봐봐요. 자, 오늘이고 내일이에요. 여러분이 갑의 배우자. 오늘 결혼 반지 있네요. 내일 되니까 없어요. 어쨌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오늘 없네요. 네? 결혼 선물인 개구리가 없네요. 내일도 없네요. 인간 어디다 잡혔어? 이틀째 연속? 그죠? 오늘은 결혼 선물 개구리 있네요. 내일도 있네요. 잘 있네. 그죠? 그럼 이건 모르는 거예요. 팔아먹었는데. 오늘 없죠? 내일도 없죠? 어쨌어?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갑의 배우자도 인도했는지 알 수 없는 가장 불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 가장 불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은 뭐다? 점유 계정이다. 그죠? 점유 계정은 실제로 갑이 처분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불완전한 형태의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나요? 갑이 예를 들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고 점유 계정으로, 병에게 팔고 또 점유 계정으로. 그럼 이제 갑은 시계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이. 자, 그러면 제1매수인이에요. 누가 소유자예요?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중 점유 계정으로 양도했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판례상.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먼저 현실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자이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중 점유 계정이 발생했을 때.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까지. 그래서 좀 내용이 이해가 되나요? 오늘 한 내용들이? 네. 아, 이해가 되면 참 제가 강의를 잘한 거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시면 사실 내용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하면 다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7페이지 가보시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그래서 선의취득이 나와 있는데 선의취득은 비교적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동산에 관해서만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취지만 좀 보시면 돼요. 보시면 갑이 소유자고요. 개구리 소유자예요. 근데 이 을이 양도인으로서 개구리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권리자가 점유를 하는 것을 믿고서 양수인이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평원공연선이 무과실로 양수인이 취득을 하면, 점유를 취득하면 얘는 소유권이나 질권을 원시에 취득하는 제도, 요게 선의취득이에요. 그래서 결국 동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따라서 무권리자가 등기하는 걸 믿고서 거래한 사람, 이 사람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산은 무권리자가 점유하더라도 그거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은 공신력 인정 안 해주는데 동산에서는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이 거래 횟수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루에 부동산 거래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동산 거래는 개인만 해도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0번 이상 거래하지 않나요? 담배 사고, 그죠? 약 사고, 병원비 내고,
뭐 다 거래잖아요, 다. 그럼 그런 동산 거래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인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산에 있어서는 설령 무권리자가 그 동산을 점유한 것을 믿고 거래했다면 얘는 동산에 관한 권리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소유권하고 질권에 대해서 원시 취득하는 것이다. 이게 선의 취득 제도예요. 근데 이제 선의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선의이면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까지 취득을 했을 때 한해서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관련되어서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만 되는 거예요. 동산. 부동산은 선의 취득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을과 병 사이에 무효나 취소되는 거래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선의 취득 못합니다. 소유권, 질권 취득하지 못해요. 언제 무효가 되겠어요? 못 건드리면 무효겠죠. 또 얘가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무효나 취소가 되면 선의 취득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거래행위니까 매매나 증여나 이런 것들은 다 거래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수인의 평원공연선의까지는 추정을 해줍니다. 이건 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해주지 않는다. 이거 점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고. 다만 선의취득에서 병의 점유취득과 관련해서요, 점유 개정을 통해서는 선의취득이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점유 개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죠. 그러면 얘가 점유 개정을 통해서 얘한테 물건을 넘겨줬다. 현실적으로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양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점유 개정이죠. 그러면 그건 선의 취득이 안 돼요.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요, 양수인에 대해서 그 선의 취득하는 물건이 두 가지예요. 도품 또는 유실물이에요. 훔친 물건이거나, 즉 을이 훔쳐가지고 팔아먹거나 갑이 잃어버려서 을이 주워가지고 팔아먹거나 이러면은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거는 2년 내에.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얘한테 돈을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소유권을 선의 취득하는데 이놈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라고 달라고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는데 그럼 얘가 얘한테 준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 대가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가변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소유자라도 병이 선의 취득하면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라도. 별건 없죠? 자,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걸 믿고 거래한 사람 취득한다. 동산에 관해서는. 다만 조건은 요 조건 하에서. 평원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했는데 점유 개정을 통해서는 선의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취득을 해서 원시 취득을 했는데 그 물건이 하필이면 도품이나 유실물에 해당한다. 그러면 도품, 유실물 하나, 두 개잖아요. 따라서 2년 내에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도품 하나, 유실물 하나.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도품, 유실물일 때. 그때 양수인은 선의 취득자는 대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갑에게. 내용 되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물권의 소멸부터 해가지고 소유권까지, 소유권, 지상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